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알고 계시죠? 소인국과 거인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걸리버 여행기는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18세기 영국을 날카롭게 비판한 풍자소설이었다고 하지요. 이 소설 걸리버 여행기가 총 4부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부와 2부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고요. 3부에는 하늘을 떠다니는 섬나라 라퓨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 천공의 성 라퓨타가 이 이야기에서 이름과 설정을 직접 따온 것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라퓨타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인들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낭독할 마지막 4부는 바로 말의 나라 후인왕국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는 1부와 2부처럼 동화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3부처럼 유명 영화의 원작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이 4부가 걸리버 여행기의 진짜 결말이자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걸리버는 이성적이고 고귀한 말인 후이넘이 지배하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후라는 동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이며 추잡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문제는 야후의 생김새가 바로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성적인 말들 사이에서 지내며 걸리버는 자신이 야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 전체에 깊은 환멸을 느끼며 고향으로 돌아오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성적인 존재인가? 300년 전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던진 작가의 질문이 오늘 낭독으로 여러분께 가 닿기를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저자가 선장 자격으로 출항하다. 선원들이 그에게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선실에 오랫동안 감금했다가 미지의 해안에 내려놓다. 저자가 그 지역 안으로 여행하고 거기서 만난 기이한 동물 야후에 관해 묘사하다. 두 후인음을 만나다. 나는 집에서 5개월 정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보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임신 중이어서 힘든 아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어드벤처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달라는 유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배는 350톤의 튼튼한 상선이었다. 나는 이제 항해술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선장을 하고 싶었고 선상 의사 노릇은 이제 질렸기에 로버트 퓨어포이라는 유능한 의사를 선의로 고용했다. 물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 선의 노릇을 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1710년 9월 7일 포츠머스를 떠나 14일에 브리스톨 출신 포콕 선장을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에서 만났다. 그는 목재를 베어 수입하기 위해 캄페체만으로 가는 중이었다. 16일에 그는 폭풍을 만나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귀국한 뒤에 그의 배가 침몰했으며 선실 담당 사환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훌륭한 뱃사람이었지만 다소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을 확신했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그가 파멸한 원인이 되었다. 그가 내 조언을 따랐더라면 지금까지도 나처럼 그의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열사병으로 선원이 몇 사람 죽는 바람에 나는 보충 선원을 고용해야 했다. 배의 고용주인 상인들이 바베이도스와 리워드 제도에 들르라고 했기에 그곳에서 선원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일을 무척 후회했다. 나중에 그때 채용한 대다수 선원이 실은 전에 해적 노릇을 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배엔 50명의 선원이 있었고 나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남태평양의 인디언들과 교역하고 최대한 많은 문물을 구경하며 새로운 발견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추가로 채용한 악당들은 다른 선원들까지 꼬드겨 나를 감금하고 배를 차지할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선장실로 몰려와 내 손발을 묶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게 맹세를 시킨 뒤 줄을 풀어주었지만 내 다리 한쪽을 침대 근처에 사슬로 묶어 놓았다. 선장실 앞엔 나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장전된 총을 든 보초를 세웠다. 그 보초는 내가 탈출하려고 하면 나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먹고 마실 것을 주었으나 배의 운항은 자신들이 장악했다. 그들은 내 배를 해적선으로 둔갑시켜 스페인 배들을 약탈하려고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여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선 배에 실은 물건을 팔아치우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추가로 선원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나를 감금한 뒤에 그들과 한패인 선원이 여러 명 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항해하여 인디언들과 교역했다. 하지만 나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선실에 포로로 감금당한 데다가 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다. 1711년 5월 9일 제임스 웰치라는 자가 내 선실로 와서 선장이 나를 해안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건 너무 잔인한 처사이니 재고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기다란 보트에 강제로 밀어넣고 새 것이나 다름없는 가장 좋은 신사복을 입게 했다. 작은 리넨 보따리도 챙겨가게 했지만 무기는 단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내 주머니를 뒤지는 짓까지는 하지 않았으므로 돈과 다른 사소한 필수품 몇 가지는 챙길 수 있었다. 그들은 5km 정도 노를 저어 가더니 어떤 해안가에서 나에게 내리라고 했다. 나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며 선장이 배짐을 팔아버린 직후 처음 발견하는 육지에다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나를 배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더니 웅구적거리면 밀물에 휩쓸릴지도 모르니 서두르라고 충고하고는 횡하니 떠나가 버렸다. 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곧 견고한 땅 위를 걷게 되었다.
나는 강둑에 앉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궁리했다. 조금 기운을 차린 뒤 나는 그 미지의 지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길 위에서 만나는 첫 야만인에게 내 운명을 의탁하기로 했다. 나는 그 야만인에게 팔찌, 유리반지, 그 외에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내놓으면서 내 목숨을 구해볼 생각이었다. 선원들은 항해할 때 보통 그런 걸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나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땅은 길게 열을 이룬 나무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규칙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이었다.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귀리밭도 몇 두둑 보였다. 나는 뒤나 옆에서 기습을 받거나 화살이 갑자기 날아오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지극히 신중하게 걸어갔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중에 어떤 다져진 길을 만났는데 사람의 발자국도 많고 소 발자국도 몇 개 있었지만 대다수는 말 발자국이었다. 마침내 나는 들판에서 어떤 동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무 위에도 같은 종이 한두 마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주 특이하면서 흉측했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덤불 뒤에 숨었다. 몇 마리가 내가 숨은 곳 가까이 다가왔고 덕분에 나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털로 수북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몇 마리는 털이 꼬불꼬불했고 다른 몇 마리는 털이 곧았다. 염소 같은 수염을 달고 있었고 등, 다리, 발 앞부분에 털이 길게 나 있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털이 없는 황갈색 피부였다. 그들에겐 꼬리가 없었고 엉덩이에도 털이 전혀 없었지만 항문만은 예외였다. 땅에 앉을 때 다치지 말라고 자연이 배려해 준 결과이리라. 그들은 눕기도 하고 자주 뒷발로 일어서기도 했지만 때로는 땅에 앉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높은 나무를 올랐는데 앞발과 뒷발에 있는 끝이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굽은 튼튼하고 쭉 뻗은 발톱 덕분이었다. 그들은 종종 엄청나게 민첩하게 도약하고 뛰어넘고 휙휙 달렸다. 암컷은 수컷처럼 크지는 않았다. 그들은 머리에 길고 곧은 털이 나 있었고 항문과 음부를 뺀 나머지 몸엔 일종의 잔털만 나 있었다. 저통은 축 처져서 양쪽 앞발 사이까지 내려와 있었고 걸을 때에는 종종 거의 땅에 닿는 것이 보였다. 털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갈색,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온갖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불쾌한 느낌을 주고 또 이 정도로 커다란 반감을 일으키는 동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경멸과 혐오감을 견디지 못하면서 저 동물은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덤불에서 벗어나 인디언의 오두막이라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봤던 그 밟아 다져진 길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본 동물 한 마리가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나를 쳐다보며 다가왔다. 그 추한 괴물은 나를 보자 눈과 코와 입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보는 것처럼 빤히 쳐다봤다.
이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며 앞발을 들어올렸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여하튼 나는 단검을 뽑아 그 동물을 칼등으로 세게 한번 내리쳤다. 감히 칼날로 공격하지는 못했는데 가축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든 게 알려지면 가축의 주인들이 내게 화를 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짐승은 아픔을 느끼자 뒤로 물러서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자 적어도 40마리는 되는 짐승 무리가 옆 들판에서 내 주변으로 모였는데 하나같이 끔찍한 얼굴을 찡그리며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근처 나무로 달려가 등을 대고 단검을 휘두르며 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이 망할 것들 중 몇 마리가 뒤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무로 뛰어올라 거기서 똥과 오줌을 내 머리 위로 갈기기 시작했다. 나는 나무 줄기에 바싹 붙어 그 배설물을 꽤 잘 피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방으로 떨어진 분뇨가 풍기는 악취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중에 나는 갑자기 이 짐승들이 온 힘을 다 짜내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 곧 나는 과감히 나무 근처를 벗어나 아까 그 길로 다시 나아갔다. 대체 이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 한 마리 말이 들판을 조용히 걸어오는 중이었다. 나를 괴롭히던 짐승들은 바로 이 말을 보고 도망친 것이었다. 말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내 얼굴을 자세하게 살폈다. 말은 여러 번 내 주위로 돌면서 내 손과 발을 관찰했다. 나는 가려던 길을 계속 가고자 했으나 말이 이내 막아섰다. 하지만 그 태도는 아주 온화했고 폭력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말과 나는 한동안 서로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나는 대담하게도 쓰다듬을 생각으로 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기수가 처음 만난 말을 다루는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기수의 휘파람 소리도 흉내냈다. 하지만 말은 내 정중한 행동을 무시했고 고개를 젓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왼쪽 앞발을 살며시 들어 내 손을 거부했다. 이어 말은 서너 번 울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의 울음소리와는 무척 달라서 자신만의 어떤 언어로 혼잣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와 말이 그렇게 서로 살피는 동안에 다른 말이 접근해 왔다. 나중에 온 말은 나와 마주보던 말에게 아주 정중한 태도로 다가왔고 서로 오른쪽 앞발굽을 살며시 내밀어 쓰다듬은 다음 번갈아 여러 번 울었다. 이 울음소리는 거의 명료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마리의 말은 뭔가 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잠시 서성거렸는데 나란히 앞뒤로 걷는 모습이 마치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면서도 자주 내게 눈을 돌리면서 내가 도망치지 않는지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짐승이 보여주는 그런 의젓한 행동에 놀랐고 또 이 나라 주민들이 그에 비례하는 이성을 지녔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일 거라고 판단했다. 이런 생각에 나는 무척 위안을 받았고 민가나 마을을 발견할 때까지 혹은 주민을 만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두 마리 말을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길에 올랐다. 하지만 첫 번째 만난 잿빛 얼룩말이 내가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무척 표현력이 풍부한 어조로 울어댔다. 이 소리를 들은 나는 마치 어떤 뜻인지 알겠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어쨌든 그 소리에 나는 몸을 돌려 그 말의 근처로 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나는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 잘 알지 못해서 막연한 고통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가능한 한 감췄다. 아무튼 독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쉽게 짐작했을 것이다. 두 마리 말은 내게 가까이 와서 무척 진지하게 내 얼굴과 손을 살폈다. 잿빛 말은 오른쪽 앞발굽으로 내 모자 온갖 곳을 문질러서 마구 구겨놓는 바람에 나는 모자를 벗고 정돈하여 다시 써야 했다. 그러자 잿빛 말과 친구인 갈색 말은 무척 놀란 것처럼 보였다. 갈색 말은 내 윗옷의 늘어진 부분을 만졌는데 말들은 그것이 내 몸 주위로 늘어진 것을 알고 연신 놀랍다는 기색이었다. 갈색 말은 내 오른손을 만졌는데 손의 색깔과 부드러움에 감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발굽과 발목 사이로 내 손을 너무 세게 쥐어짜서 나는 무심결에 커다란 소리를 내질렀다. 이후로 말들은 최대한 살살 나를 만지려고 조심했다. 그들은 내 신발과 스타킹에 무척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두 물건을 자주 만지고 다양한 몸짓을 하면서 서로에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의 모습은 새롭고 난해한 현상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반적으로 이 짐승들의 행동은 무척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이며 대단히 예리하고 신중했기에 나는 마침내 이 말들이 마법사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틀림없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런 모습으로 둔갑했으리라. 이렇게 말의 모습으로 둔갑해 길에서 만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심심풀이 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의 너무나 다른 옷, 용모, 안색에 정말로 놀란 것일 수도 있었다. 추리가 여기에 이르자 나는 대담하게 그들에게 말했다. 신사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은 마법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법사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내가 불운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이곳 해안까지 밀려온 불쌍하고 비참한 영국인이라는 걸 알리고자 합니다. 부디 간청하건대 두 분 중 한 분께서 마치 진짜 말로 둔갑한 것처럼 저를 등에 태우고 제가 고통을 덜 수 있는 집이나 마을로 데려다 주셨으면 합니다. 호의에 보답하고자 여러분에게 이 칼과 팔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주머니에서 그 물건들을 꺼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고 무척 주의를 기울이며 내 말을 듣는 것 같았다. 내 말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계속 울음소리를 냈다. 내가 보기에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쓰는 말이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그 단어도 중국어보다 훨씬 수월하게 알파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여러 번
야후라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알아듣게 되었다. 비록 뜻을 추측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 말이 대화하느라 바쁜 사이에 나는 그 단어를 입에 익히려고 애썼다. 그리고 대화가 끊겨 조용해지자마자 대담하게 큰 소리로 최대한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야후라고 발음했다. 이에 그들은 눈에 띌 정도로 놀랐고 잿빛 말은 마치 내게 올바른 억양을 가르쳐 주겠다는 듯이 그 단어를 2번 반복하여 말했다. 나는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있었다. 그러자 갈색 말은 내게 2번째로 어떤 단어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발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하여튼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옮겨보자면 후인음이었다. 이 단어는 야후를 발음할 때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3번 시도하니 발음이 나아졌다. 그들은 나의 언어 능력에 몹시 놀라는 것 같았다. 내 추측에 친구 사이인 2말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둘은 전처럼 서로의 발굽을 쓰다듬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다. 잿빛 말은 내게 신호를 보내 자기 앞에서 걸으라고 했다. 나는 더 나은 지도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지시를 따르는 것이 신중한 자세라 생각했다. 나의 걸음 속도가 느려지면 말은 훈훈 하고 소리쳤다. 나는 빨리 걸으라는 뜻을 짐작하고 몸이 지쳐서 더 빨리 걸을 수 없음을 말에게 최대한 이해시켰다. 그러자 말은 잠시 서서 내가 쉬어갈 수 있게 했다. 제2장 저자가 후인음의 안내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가다. 그 집과 그곳에서 받은 접대에 대해 묘사하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던 저자가 마침내 안도하다. 그가 이 나라에서 식사하는 방식을 설명하다. 5km 정도 걸어가자 우리는 어떤 기다란 건물에 도착했는데 목재를 땅에 박고 장가지를 가로질러 엮어 만든 집이었다. 낮은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었다. 이제 나는 조금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나는 장난감을 몇 개 꺼냈다. 아메리카의 흉포한 인디언이나 다른 곳의 야만인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여행자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어쨌든 이 장난감들이 그 집 사람들을 만족시켜 그들이 나를 친절하게 받아주길 바랐다. 나를 안내한 말은 먼저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들어가 보니 커다란 방이 있었는데 바닥은 찰흙으로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한쪽 면엔 선반과 여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방에는 늙은 말 3마리와 암말 2마리가 있었는데 여물통에서 뭔가 먹고 있지는 않았고 몇 마리는 뒤쪽 허벅다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하지만 나머지 말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안일을 하는 말들은 평범한 가축처럼 보였다. 어쨌든 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앞서 했던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짐승을 이토록 교화시킬 수 있는 민족이 있다니. 분명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 민족의 지혜에 맞설 다른 민족은 찾을 수 없으리라. 바로 내 뒤에 들어온 잿빛 말은
내가 혹시 다른 말들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푸대접을 사전에 막아줬다. 그는 다른 말들에게 여러 번 권위 있게 울음소리를 냈고 다른 말들도 그에 맞추어 응답했다. 이 방 너머엔 방이 3개 있었는데 집의 끝까지 가려면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 문들은 긴 복도에 일렬로 서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 번째 방을 지나 세 번째 방으로 향했다. 여기서 잿빛 말은 내게 잠깐 서 있으라면서 먼저 들어갔다. 나는 두 번째 방에서 기다렸고 집의 주인과 안주인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2개의 칼과 모조 진주로 만든 3개의 팔찌, 작은 거울과 구슬 목걸이였다. 말의 울음소리가 서너 번 정도 들렸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말 울음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잿빛 말의 것보다 더 날카로웠는데 한두 번 들렸을 뿐이었다. 나는 이 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의 거처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입장 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많은 의식이 필요한 걸 보니 자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사람을 시중드는 게 죄다 말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 겪었던 고통과 불행으로 나의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져 헛것을 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다. 나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 혼자 남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다. 그 방은 첫 번째 방처럼 가구를 들여놓았지만 훨씬 품격이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여전히 같은 물건들만 보였다. 나는 이게 꿈이길 바라면서 깨어나려고 내 팔과 옆구리를 꼬집어 보기도 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주술과 마법으로 생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잿빛 말이 문으로 와서 자신을 따라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무척 아름다운 안마를 봤는데 망아지 2마리와 함께 지프로 된 깔개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었다. 깔개는 꽤 솜씨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아주 산뜻하고 정결했다. 안말은 내가 들어오자 이내 깔개에서 일어나 내게 가까이 왔다. 내 손과 얼굴을 꼼꼼하게 살펴본 안말은 극도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안말은 잿빛 말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나는 야후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발음하는 법을 알게 된 단어였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나에게 영원한 수치가 되었다. 잿빛 말은 머리로 나를 가리키며 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훈훈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것을 따라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와 함께 움직였고 이어 일종의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집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에 들어간 나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만났던 그 혐오스러운 짐승 3마리를 봤다. 그들은 식물 뿌리와 어떤 동물의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당나귀와 개 그리고 때때로 사고나 병으로 죽은 소의 고기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튼튼한 굴레를 목에 메고 있었고 그 굴레는 기둥에 매어 있었다.
그들은 앞발톱으로 먹이를 잡고서 이빨로 그것을 찢어 먹었다. 주인 말은 하인인 늙은 밤색 말을 불러 이 짐승들 중 가장 큰 놈을 풀어 마당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짐승과 가까이 서게 되었고 주인과 하인 말은 부지런히 우리의 생김새를 비교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여러 번 야후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이런 가증스러운 짐승이 완벽한 인간의 형태를 지닌 걸 알았을 때 내가 느낀 공포와 놀라움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실 그 짐승의 얼굴은 평평하고 넓었고 코는 납작했고 입술은 컸고 입도 넓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은 모든 미개한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얼굴 모양이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얼굴의 윤곽이 뒤틀려 있기 마련인데 야만인들이 아이를 땅바닥에 엎어놓거나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을 때 아이 얼굴이 어깨에 짓눌려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야후의 앞발은 내 손과 별 차이가 없었다. 손톱이 더 길고 손바닥이 거칠고 갈색으로 변했으며 손등에 털이 수북하다는 정도가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발도 비슷했고 차이점도 손과 비슷했다. 내가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말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는 아주 잘 알았다. 나와 그 짐승은 신체의 모든 면이 똑같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점은 털이 수북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피부색 정도였다. 그 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이 야후와 무척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옷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늙은 밤색 말은 발굽과 발목 사이에 끼워서 들고 있던 식물 뿌리를 나에게 줬는데 나는 손으로 그것을 받고 냄새를 맡은 뒤 최대한 공손하게 다시 돌려줬다. 그러자 그는 야후의 우리에서 당나귀 살코기를 가져왔는데 냄새가 너무 불쾌해서 나는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것을 곧바로 야후에게 던졌고 그 짐승은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치웠다. 이후 밤색 말은 준초다발과 귀리를 잔뜩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어느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몸짓을 했다. 나는 이런 동물들만 만나고 그 외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틀림없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추악한 야우들에 관해 말하자면 비록 내가 누구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면에서 저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겠다. 그 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욱더 혐오하게 되었다. 주인 말은 내 행동을 관찰하더니 야후를 우리로 돌려보냈다. 그는 이어 앞발을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비록 말이 그런 행동을 쉽게 하고 또 그 움직임도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그런 동작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는 다른 신호를 보내며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해하도록 대답할 수 없었다. 설사 내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곧 소를 가리키며 가서 우유를 짜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 몸짓은 효과가 있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하인 남말에게 방을 하나 열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에 비치된 토기와 목기에는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게 엄청난 양의 우유가 담겨 있었다. 암말은 커다란 사발에 우유를 가득 채워 주었고 나는 실컷 우유를 들이켰다. 그렇게 하고 나니 다시 기운이 났다. 정오 즈음에 나는 네 마리 야후가 끄는 썰매 같은 탈 것이 그 집으로 오는 걸 보았다. 그 안엔 늙은 말이 타고 있었는데 귀한 신분인 듯 했다. 그는 뒷발을 먼저 땅에 내디디면서 탈 것에서 내렸는데 사고로 왼쪽 앞발을 다친 모양이었다. 그는 내가 머무르는 집의 말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었고 아주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가장 좋은 방에서 식사했고 두 번째 코스로 우유에 끓인 귀리가 나왔다. 늙은 말은 그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으나 나머지 말들은 식혀서 차가운 상태로 먹었다. 그들의 여물통은 방 중앙에 원형으로 배치되었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말들은 그 주변에 놓인 집방석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여물통의 중앙엔 커다란 선반이 있었는데 그 선반은 여러 갈래로 구부러져서 각각 구분된 여물통의 칸을 이루었다. 말들은 그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건초와 우유로 끓인 귀리를 아주 점잖고 의젓하게 먹었다. 망아지들의 행동은 아주 공손했다. 주인 말과 여주인 말은 손님을 지극히 유쾌하고 정중하게 대접했다. 잿빛 주인 말은 내가 자기 옆에 서도록 했다. 그와 손님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손님 말은 나를 자주 돌아보면서 야후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당시 나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주인인 잿빛 말은 그것이 당혹스러운 모양이었다. 내가 앞발에 뭔가 경이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며 놀라는 듯 했다. 그는 발굽을 서너 번 내 손에 올려놓았는데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맨손을 내보였다. 이 덕분에 대화는 더욱 길어졌고 내 행동으로 손님은 즐거워했는데 곧 그로 인해 내게는 좋은 일이 생겼다. 주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를 말해보라고 주문했고 저녁을 먹는 동안 귀리, 우유, 불, 물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단어를 가르쳐 줬다. 나는 손쉽게 그를 따라서 그 단어들을 발음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 학습에 대단한 재능이 있었으므로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주인 말은 나를 옆으로 데리고 와서 몸짓과 말로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들 말로 귀리는 풀룬이라고 했다. 나는 이 단어를 두세 번 발음했다. 비록 처음엔 귀리를 거절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떻게든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유와 함께 먹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충분히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 말은 곧장 하인인 흰색 암말에게 나무 쟁반에 귀리를 넉넉히 담아오라고 지시했다. 내가 이렇게 받은 귀리를 불 앞에 놓고 최대한 열을 가한 다음에 겉껍질이 떨어질 때까지 비볐다. 이어 그 곡식에서 좋은 부분을 골라냈고 그것을 두 개의 돌 사이에 놓고 갈면서 두들겼다.
그런 다음 물을 붓고 반죽을 만든 다음 불에서 굽고 따뜻할 때 우유와 함께 먹었다. 처음엔 마실할 게 없었지만 이것은 유럽의 많은 곳에서 흔한 음식이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도 참을만해졌다. 나는 살면서 자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봤기에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쉽게 충족되는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섬에 머무르면서 단 한 시간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때로 야후의 털로 만든 덫으로 토끼와 새를 잡았고 건강에 좋은 약초를 모아 끓이거나 샐러드처럼 해서 빵과 함께 먹었다. 드물긴 해도 때로는 버터를 조금 만들기도 했고 버터를 만들고 남은 유장을 마시기도 했다. 처음엔 소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으나 습관이 드니 소금을 안 쳐도 음식에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소금을 빈번히 사용하는 건 사치스러워서 그런 것이고 당초의 소금은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일종의 자극제로서 도입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소금은 장기간 항해를 할 때나 대도시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고기를 보존하려고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인간 말고는 소금을 좋아하는 동물은 도무지 보지를 못했다. 내가 후이눔 나라를 떠나고 난 뒤에 소금을 친 음식에 적응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먹은 음식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행가들은 마치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자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잔뜩 써서 채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떤 독자들은 말들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3년 동안 정말로 머물렀다면 음식 때문에 생명 유지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므로 식사 문제를 간략히 언급했다. 점점 밤이 가까워지자 주인 말은 내가 묵을 곳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숙소는 집에서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야후의 우리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바닥에 깔아놓은 집 위에서 옷을 입은 채로 아주 곤하게 잘 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나은 자리로 옮겼는데 이에 관해선 내가 살았던 방식을 자세히 서술할 때 독자들에게 알리기로 하겠다. 제3장 저자가 후이늠의 말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의 주인 후이늠이 그를 도와서 말을 가르치다. 여러 신분 높은 후이늠이 호기심에 저자를 보러 오다. 저자가 그의 주인에게 자신이 했던 여행에 관해 짤막하게 이야기하다. 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말을 배우는 것이었다. 주인, 앞으로 나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 주인과 그의 아이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아이는 나를 가르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이성적인 동물의 특징이 발견된 짐승을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나는 뭐든지 보이는 대로 가리키며 그것의 이름을 물었다. 홀로 있을 때 일기장에 단어를 적고 집안 말들에게 자주 단어를 다시 발음해 달라고 요청하여 잘못된 억양을 고쳤다. 하인 중 하나인 늙은 밤생말이 언어 습득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들은 말을 할 때 코와 목구멍으로 발음했고 그들의 말은 내가 아는 유럽 언어들 중에서는 고지 네덜란드어나 독일어에 가장 가깝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말한 바 있는데 황제는 자신이 말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지 네덜란드어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이늠의 말은 유럽 언어보다 훨씬 우아하고 표현력이 풍부했다. 내 주인의 호기심과 조바심은 엄청나서 그는 나에게 말을 가르치며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나중에야 말해준 것이지만 그는 내가 틀림없이 야후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정중하고 깔끔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이런 자질은 야후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옷에 당혹스러워 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맞는지 혼자 생각했다는 것이다. 내가 주인의 가족들이 잠들기 전엔 절대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아침에는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행동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이성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지 내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그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발음하는 것에 무척 능숙한 것을 보고 곧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어휘를 더 잘 기억하려고 배운 건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적어두고 단어의 뜻도 함께 그 옆에다 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대담하게도 주인이 보는 데서도 그런 어휘 기록 작업을 했다. 하지만 주인에게 그 작업을 설명해 주는 건 무척 곤란한 일이었다. 여기 말들은 책이나 문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주 정도 흐르자 나는 주인의 질문 대다수를 알아듣게 되었다. 석 달 정도 지나자 그런대로 대답도 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이성적인 동물을 흉내내는 법을 배웠는지 무척 알고 싶어 했다. 야후는 교활하고 걸핏하면 나쁜 짓을 저질러 가장 가르치기 힘든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먼 곳에서 수많은 동족과 함께 나무로 만든 속이 텅 빈 거대한 탈 것을 타고 바다로 왔는데 같이 온 동족들이 강제로 나를 이 해안에 내려놓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고 대답했다. 많은 몸짓을 동원한 덕분에 나는 간신히 그에게 내 이야기를 이해시켰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분명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잊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나 호의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서 그 대신 잊지도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바다 너머에 나라가 있다거나 짐승 무리가 내키는 대로 물 위를 움직이는 나무로 된 탈 것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후인음 중에 그런 탈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확신하며 서로 만들 수 있더라도 야후에게 그런 걸 맡겨 운용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그들의 언어에서 후인음이라는 단어는 말을 뜻하며 어원은 자연의 완성이었다. 나는 주인에게 내 뜻을 도무지 잘 표현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말을 배워 더 나은 모습으로 조만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하인들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나에게 말을 가르쳐 주라고 지시했고 매일 두세 시간은 직접 나를 가르쳐 주러 왔다. 이웃의 여러 신분 높은 말들이 자주 내가 머무르는 집에 찾아왔는데 후인음처럼 말할 수 있고
언어와 행동에서 이성을 발휘하는 놀라운 야후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했고 많은 질문을 해왔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한 성의껏 대답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덕분에 나는 그 나라 언어에 상당히 숙달되었다. 나는 이곳에 도착한 지 5달 만에 그들의 말을 모두 알아듣게 되었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런대로 잘 할 수 있었다.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으로 주인을 방문한 후인원들은 내가 정말 야후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내가 야후와는 다르게 몸에다 뭔가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머리와 얼굴 그리고 손을 빼놓고는 평소 보던 야후의 털이나 피부색이 없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주인에게 입고 있는 옷의 비밀을 들켰는데 약 2주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이미 독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습관적으로 매일 밤 여기 식구가 잠이 들면 옷을 벗어 그것을 덮고 잤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주인은 시중인 늙은 밤색 말을 보내 나를 불렀다. 그때 나는 곤히 잠든 상태라 옷은 한쪽에 떨어져 있었고 셔츠는 허리 위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그가 내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어 그가 주인의 메시지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는 경악하여 주인에게 가서 방금 목격한 것을 두서없이 보고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주인을 보러 가자마자 주인이 대체 자기 하인이 보고한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하인이 말하길 내가 잠잘 때와 깨어났을 때 생김새가 다르고 어떤 부분은 흰색이고 다른 어떤 부분은 희지 않은 황색이며 또 어떤 부분은 갈색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나는 가증스러운 야후들과 나를 최대한 구별하고자 옷에 관한 비밀은 여태껏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옷과 신발이 이미 상태가 나빠져 조만간 닳아 없어질 것이었으므로 야후나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새로 만들어 입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비밀을 전부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주인에게 나의 조국에서 내 동족은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예의를 갖추고자 기술적으로 가공한 동물의 털로 늘 몸을 덮고 다니며 주인이 바란다면 당장이라도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은폐하라고 가르친 부분은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나의 말이 전부 이상하며 특히 마지막 말은 더욱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자연이 왜 자연 스스로가 준 것을 숨기라고 가르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은 누구나 몸의 어떤 부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나는 먼저 겉옷 단추를 풀고 옷을 벗었다. 이어 조끼, 신발, 스타킹, 바지도 벗었다. 나는 셔츠를 허리까지 내렸고 아래를 끌어내려 내 몸 가운데에서 허리띠처럼 묶었다. 완전히 알몸이 되는 건 피하려는 방편이었다. 주인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흥미롭고 놀랍다는 듯 지켜봤다. 그는 발목으로 내 옷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들어올려 부지런히 살폈다. 이어 내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여러 차례 내 주위를 움직이며 내 몸을 살폈다. 그런 다음 내가 완벽한 야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부가 희고 매끈하며 신체 여러 부분에 털이 없고 앞발과 뒷발에 달린 발톱이 짧고 모양도 다르며 계속 두 뒷발로 걷기를 선호한다는 점이 나머지 야후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그만 됐다면서 다시 옷을 입으라고 했다.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본 탓이었다. 나는 끔찍한 짐승인 야후를 철저하게 혐오하고 경멸했는데 주인이 나를 자주 야후라고 부르니 심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런 뜻을 전하며 앞으로 그런 말을 내게 쓰는 걸 삼가면 좋겠고 가족이나 나를 보러 오는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간청했다. 적어도 지금 입는 옷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는 옷으로 몸을 덮고 있다는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인인 늙은 밤생말에게 이번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주인은 자비롭게도 이 모든 요청을 들어줬다. 그리하여 나는 내 옷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 옷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했는데 이에 관해선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주인은 내가 그동안 최대한 부지런하게 이곳 말을 배우길 바랐다. 그는 내 몸에 뭔가 덮여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능력을 더욱 놀랍게 여겼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 내가 들려주겠다고 약속한 경이로운 사건들을 빨리 듣고 싶어 기다리기가 아주 힘들다는 말도 했다. 이후 그는 나를 가르치는 시간을 2배로 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를 데려가 다른 말들에게 나를 정중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사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내가 좋은 기분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나를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나에 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당연히 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그런 대화를 통하여 주인은 무척 불완전하긴 해도 나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나는 더욱 온전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주인에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길게 이야기해 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이미 주인에게 말하려 했던 것처럼 나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고 대략 50명이 넘는 동족과 함께 큰 나무로 만든 아니 텅 빈 커다란 탈 것, 크기가 주인의 집보다 더 큰 탈 것을 타고 바다를 항해했다. 나는 최대한 좋은 단어를 선택하여 주인에게 배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손수건을 동원하여 배가 어떻게 바람을 받아 나아가는지 설명했다. 그러던 중에 동족끼리 싸움이 났고 나는 이곳 해안에 강제로 내리게 되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륙을 향해 걸어 나갔고 그러다 지긋지긋한 야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주인이 나타나 구해주었다. 여기서 주인은 누가 배를 만들었으며 내 조국에서는 후이놈들이 짐승에게 배를 맡기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나는 주인이 무슨 말을 듣더라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전에 약속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약속했고 나는 내 동족이 그 배를 만들었으며 내 조국은 물론 내가 여행한 모든 국가에서 내 동족만이 유일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후이놈들이 이성적인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이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 야후라고 부르는 짐승에게 이성의 흔적이 있는 걸 봤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내가 모든 면에서 야후와 닮긴 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야후가 그토록 타락하고 야만적인 동물이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더 나아가 행운이 따라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속에 다짐한 바에 따라 여태까지 겪은 여행에 관해 책으로 써낼 생각인데 야후와 후이놈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내가 잊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내 머리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인과 주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어떤 말을 해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서 말하는데 내 동포는 후이놈이 나라를 지배하고 야후가 피지배 짐승인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